때의 조세제도에 대한 거고, 여기 보니까 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즉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세입이야, 세입. 원래는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조세제도는 반대지, 그지? 얼마를 쓸 건지에 따라서 얼마를 걷어들이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걷어들이는 걸 가지고 쓰겠다는 거야. 즉 그의 양입 위출. 세금을 걷는 정도에 따라서 세출을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많이 걷으면 많이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현대 조세제도는 어떻다고? 쓸 만큼 걷는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많이 써야 돼. 그러면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막 정책을 많이 마련하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조선시대 때의 재정은 양입 위출. 이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에 맞게 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라는 원칙으로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정하는 양출위입과 반대된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게 양출위입이다. 세출을 헤아려 세입하는 거. 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걷겠다. 이게 이제 양출위입. 그 다음에 얼마를 걷었으니까 얼만큼 쓰겠다. 이거는 양입 위출. 반대겠지. 이에 따라 조선은 거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했지. 당연하지. 왜냐면 이게 양입 위출이니까. 거둔 거 안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모자란다고 더 거두면 안 된다고. 조선은 전세, 토지세겠지, 그지? 역, 우리가 보통 분역하는 역이야. 공납, 이거는 바치는 거지, 그지? 세 가지 세목으로, 자, 세금의 명목, 조세 명목이 뭐냐면 전세와 역과 공납이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전세는 먼저 전세,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까 설명했던 그거야.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다음에 역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다. 노동력 징발.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다. 우리가 보통 노동력 하면 군역하고 요역이 있지. 군역은 이제 군이 되는 거고 요역은 노동에 동원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 직접 수취하는 이렇게 수취된 현물을 공물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지? 진상하는 거 있죠. 진상품. 임금한테 하는 거. 이런 거 다 현물이잖아. 특산물을 그대로 올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야기한 건 딱 세 가지. 전세, 역, 공납. 이게 조선시대 때의 조세의 세목이란 말이야. 세목. 조세 명목이 그거야. 그래서 전세, 그 다음에 역, 공납. 그리고 전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군대에 군인을 모집하는 거. 공납은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걷어가는 거. 이걸 공물이라고 했어. 공납은 그다음에 공납은 9년 단위로 이제 세분화시키는 거. 공납은 이게 말하는 공납이지. 보통 군과 현 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였는데 한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곡물이 배정되었다. 좀 과도하게. 곡물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고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이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만들어내라는 거야. 도둑질을 하던 어디서 사오던. 또한 곡물의 종류, 곡물의 가격 지역별로 달라서 이거는 되게 현명한 거잖아. 가격이 다르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정액. 액수를 정하는 거. 아니면 세율을 정하거나 뭐 보통 조세는 그런데 달라. 납세자의 부담이 하는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불명확했다. 그러니까 사과가 많이 나는데 사과 한 상자를 곡물로 거더라. 그럼 사과가 안 나는 데는 어떻게 돼? 엄청 비싸게 주고 사서라도 내야 되는 거지. 각각의 백성들에게 얼만큼 곡물을 배정해야 하는지에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지방의 여건에 따라 곡물을
가호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소유 토지 면적에 따라 배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 곡물의 배정이 정확하게 룰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가호별로 혹은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이 기준으로 곡물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곡물을 마련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관리들은 부정하고 그다음에 농간이 중간에서 싹 빼돌리는 개입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 그다음 백성들의 조세 때문에 있는 피해, 이 현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히 곡물을 대납하여 주는 행위인 방납의 과정에 관가와 결탁한 상인들, 백성이 바칠 곡물 대신 바치고 그 뒤에 대가를 백성이 훨씬 더 많이 받아내는 폐단이 지속되었다. 이 부분은 조선시대 때 공납의 문제점을 제기했네. 그지? 공납으로 인한 폐단이 극심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16세기 이미 조광조 이 등에 의해서 제기됐다. 조광조 이 16세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17세기에는 통치적이야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여러 곡물을 쌀로 통일했고 이걸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한 결당 16두로 딱 정해놓은 거야. 이걸 대동법이라고 하지, 그지? 조선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은 강원도까지 확대됐대. 그러면 그 전에는 강원도는 뺐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17세기 중엽.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충청도 전라도에서 실시됐다.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지?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동법이 실시됐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토지 1결당 16두가 세금의 기준이었어. 자, 그럼 대동법 실시로 과세 대상 납부세액이 명확해졌죠. 지역별로 공납의 폐단이 어느 정도 줄이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어. 그 전에는 있잖아. 1결당 16도 이게 아니니까 막 그 어떤 곳에서는 많이 걷어들이고 어떤 곳은 적게 걷어들이고 어떤 곳에서는 부담이 심각하고 막 이랬는데 통일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1결당 16두 이게 12두로 줄었고 제대로 거치니까 조선왕조의 최고법전인 대전에서도 반영됐다. 하지만 각 지방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자벽을 별도로 걷고 관청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둔 민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폐단이 일어났어. 자, 그럼 위에 여기까지는 대동법으로다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어. 공평하게 내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게 나왔지. 뭐 자벽을 별도로 걷고 관청 운영비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위에 민고를 운영하는 백성들의 창고 같은 거지, 그치? 큰 폐단이 일어났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강화된 지방 간의 권한 바탕으로 삼정의 폐단이 극심해져 가지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대동법 이전보다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됐다. 더욱이 조선 후기의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에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까지 토지 소유주 대신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재정의 공공성은 강화됐지만 이건 장점이야.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까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폐단들이 일어났다. 삼정이 물러나고 여기 나온 대로 자벽이라든지 관청 운영비,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세금까지 백성들이 다 부담하는 폐단이 일어났다. 자, 조선시대 재정 확충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더 심각해졌다. 그런 얘기. 다음, 조세란 국가의 경비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조세의 목적이야. 국민에게 거두는 세금이다. 대상과 명목을 얘기한 거. 우리나라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조세 목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따르도록 했다. 자, 일정한 원칙은 뭘까? 그러면 세법이 되겠지. 세법. 조세법. 자, 조세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 그럼 조세 법률주의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거고, 조세 형평주의는 뭐 조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형평성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조세 저항이 나오겠지. 오히려 그러면 조세를 걷어들이지 못해서 조세를 걷어들이지 못한다는 건 재정 수입이 없다는 얘기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지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잘 걷어야 된단 말이야. 자, 먼저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그러면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진다. 법률이 의해서. 이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것 첫 번째, 법률 생활의 안정이라는 것 두 번째. 이 두 번째의 근본 목적이고,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 소급 과세 금지 원칙 등을 그 하부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부 원칙 여기 나왔어. 위에 거는 뭐야? 큰 거야, 큰 거. 큰 목적, 근본 목적. 그다음 밑에 거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하부 원칙이다. 이해됐지? 과세 요건 법정주의는, 자, 이제 하부 원칙 따라 따져볼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 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 의무자, 세액 산정, 기준 과세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 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조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이야. 아까 얘기했던 조세법이라고, 세법. 두 번째,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 자, 과세 요건, 부과, 징수 절차 규정, 법률,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돼.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요 과세 요건 명확주의.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그다음에 소급 과세 원칙. 우리가 소급하는 건 법률에서 잘 안 하는 거지. 법규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세법도 적용한 거고, 법규 불소급 원칙이란 행정법원 법규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해의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끝난 거야. 한번 지나간 건 다시 재소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조세 공평주의. 전부 다 세법의 원칙을 지금 얘기하네. 조세 부담을 소득이나 소비, 자산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래야지 위에서 말한 뭐지, 그지? 어디 있어? 법률 생활의 하부 원칙이니까 이 재산권도 보호하고 법률 생활의 안정성도 기여한단 말이야. 공평하게 원칙, 형평성. 조세 공평주의는, 자, 조세 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공평주의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로 분류할 수 있고, 입법과 해석.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세법을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석 공평주의는 국민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세법을 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다음에 실질 과세의 원칙으로 대표된다라고 얘기했어. 실질 과세. 실제로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고 공평하게 내야 되고, 그리고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세법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법률에 해당되는 거고, 과세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을 중시하는 과세, 실제야. 실질이라는 건 뭐야? 현실적인 거지.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한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왔지. 과세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야? 이거 아니야? 실질 과세 원칙. 아, 이거는 위에 거구나. 평등하게 취급되는 거. 자, 실질을 중시하고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거. 자, 세금을 부과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 요것을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알겠지? 자,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담 담자를 썼으니까 담세 능력, 지표는 소득, 소비, 자산. 세금은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게 세금의 부과 기준, 소득, 소비, 자산.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이거는 이제 1년 단위고 가계가 획득한 소득에 부과되는 거고, 우리나라 소득과세의 중요한 특징은 원천징수, 이미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 지급 시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여기서 말한 대로 원천징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소비세는 가계 지출 또는 기업의 판매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지출하거나 판매하는 거. 자,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비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그 중에 소비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을 하면 직접 소비세, 제조, 판매상처럼 만들어갖고 팔고 뭐 하는 거는 경우에 제품의 가격이 부과되는 것을 보통 우리 간접 소비세라고 하고요. 자산세는 부의 구체적인 보유 수단에 따라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밑에는 세금의 종류, 위에는 세금 조세 부과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문제 봐봐.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가는 대동법 실시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 나는 조세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사건이 제시돼 있다.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여한 인물들은 거기 몇 세기였어? 17세기, 18세기 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때 이원익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 그지? 유성룡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대동법에 기여했다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거야. 자, 확인 한번 해볼까? 어디 있는지. 자, 가에서 대동법이 나온 게 여기잖아. 지금 대동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기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기여했겠네, 그지? 맞지, 그지? 제기했으니까 이원익 한백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거고, 그래서 대동위라는 토지일결단 16도 이게 대동법이잖아. 그러면 가에서 대동법에 기여한 사람들이 제시됐느냐? 그러면 제시됐지. 그런데 나에는 조세 원칙은 못하는 얘기했지만 원칙이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됐느냐 이런 건 안 나왔지, 그지? 이게 틀렸고 2번. 가는 대동법에 시행된 배경과 시행으로 인한 결과까지 나왔죠. 오히려 삼정이 문란해지고 점점 백성들은 더 가혹한 세금 문제 때문에 힘들게 됐단 말이야. 이거 나왔지, 그지? 대동법이 시행된 일정한 세율, 일정한 규칙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결당 16도라는 기준이 생긴 거야. 맞았고, 나는 조세 기본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원칙까지 제시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야. 우리가 알아본 대로. 3번. 가는 대동법 시행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 여기서는 정치적 논쟁을 생각했어. 분명히 그 당시에 대동법에 대한 그 문제 제기와 적극적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대를 위한 반대. 분명히 상대편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생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제시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나의 조세의 세분화에 발생한 사회적 갈등 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대동법을 바탕으로 된 유교이념.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조세 얘기하다 갑자기 유교이념은 뭐야? 나의 조세 원칙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정책 배경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대동법의 폐단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단까지나 뭐 폐단까지. 당대의 노력 이런 거 없고요. 조세 과부담으로 인한 이런 것도 제시 없단 말이지. 알았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OX야, OX. 내가 OX 계속 하라는 이유가 이거야. 잘 맞추고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2번으로 가볼까?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것도 OX. 계속 OX라니까.
자, 그 1번. 조선에서 대동법 실시 지역이 점점 확대했다. 이 말은 내가 논의했어. 마지막엔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이 다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았고요. 1결당 16도에서 12도까지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했고, 왜냐면 세금이 잘 걷어들이니까. 2번. 조선의 세목에는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도 포함되어 있지, 그지? 맞았고. 3번. 우리나라 국민증 근로소득세는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원천징수세에 해당된다. 맞았고. 4번. 조선의 박람회 폐단은 지방 특산물을 쌀로 바치는 제도를 만들면서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이 폐단이 거꾸로 된 거야. 특산물을 바치던 걸 쌀로 바치면서 폐단이 점점 없어졌어.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린 거지. 5번. 소득, 소비, 자산. 이게 바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담세 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거다. 맞았고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 가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의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관련하여 이해한 거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앞에 기억을 보면 전세는, 토지세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지. 전세는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득세, 재산세에 관련된,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니은. 니은은 각각의 백성에게 얼만큼 공무를 배정해야 하는지 일정한 법규가 없어서 지방의 여건에 따라 공무를 가호별로 배정하거나 토지,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했어. 뭐 일률적인 규칙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공납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요건을 정한다. 세율과 세목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 어긋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맞았죠? 제대로 법률적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까? 디귿. 디귿은 위에 보면 디귿이 뭐냐면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16두씩 징수했대. 대동법은 그러면 기준이 정해진 거네. 네. 이건 의의란 말이야. 공납에 비해서 개선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잘 걷어지니까 1결당 12두로 또 줄여줄 만큼 명확해진 기준이 납부세액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12두로 바뀌는 거야. 이거 맞았어. 4번 리을 처음에는 1결당 16두를 징수하던 걸 12두. 이는 조선왕조의 최고의 법조인 대전에도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대동법은 납부세액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실현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오히려 대전에 반영됐다 그래서 대전. 법률체계에 반영됐대. 그럼 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법과 관련된 정확한 기준, 과세 대상과 세액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형평성, 공평주의를 적용한 거지, 적용한 거. 이해됐니? 알았어? 여기는 지금 뭐라 하냐면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건, 적용상의 공평주의라기 하지 말고 여기서는 납부세액의 명시 그러면 요건, 세액의 요건, 세금의 종류 이거는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누구는 더 많이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그 현실적인 것이 반영되면 그거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의 실현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대전이라는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됐다는 얘기는 거기 적용됐다는 얘기야. 즉 기준이 명확하게 납부세액과 납부요건, 과세 대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해당되는 거지. 4번이 틀린 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미음. 미음 볼까? 미음은 자, 미음은 조선 후기에 소작인들은 소작지를 얻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원래 세금은 토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게 소작인들한테 미뤄진 거잖아. 이거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소유는 소유주인데 세금은 소작인이 부담하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자하고 실제 납세를 하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 그거를 지금으로 적용하면 뭐라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자, 정답은 4번이 틀렸어. 대전에 반영됐다는 건 요건이 명확하게 기록됐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4번을 볼까? 나의 A와 B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A부터 볼게. A가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 B는 조세 공평주의.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 자, 그럼 법률에 근거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1번. A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하기 위해 마련한 거죠. 법률로 세목과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재산권을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니까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야. 맞았어. 알았지? 2번. A는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는 목적. 그러면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려면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하지 않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한다. 이거는 이미 벌써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법률에 근거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 경비를 조달하는 거니까 법률을 무시했단 말이야. 무시. 그렇다면 이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자, 2번이 틀렸네. 그럼 A는 조세부가 징수 절차, 법률에 마련한 근거 맞았고, B는 조세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적용상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다. B는 조세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았지?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국가가 최대한의 경비를 조달하는 건 조세법률주의의 조세법이지. 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고는 최대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됐니? 5번 마지막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위에 거 봐. 더 집중되네요. 조선의 전세는 주로 관리에 녹봉과 군비 등에 소용되고 곡물은 왕실과 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됐어. 자, 그러면 이 녹봉과 군비라고 그랬으니까 녹봉은 벼슬 하는 사람들 관리의 월급이고 군비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이야. 이렇게 전세를 이런 데다 썼단 말이야. 그럼 곡물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왕실이나 관청의 유지비를 썼대. 조선 초기 전세 수입은 쌀로 44만 석 약. 곡물은 쌀로 한 사람은 약 10만 석의 세금을 걷어들였단 말이야.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쟁에 따른 토지왕폐화 되면 어떻게 돼? 걷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토지 결수가 급감하고
조선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에 조정 대신 학자들이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는 조선 재정의 부족 문제와 백성들의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대동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까 우리 나왔던 18세기 뭐 17세기 그 누구야? 그 사람 누구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 걔네들. 조광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대동법 실시를 제기했다는 사람들이고,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이원익 반개인가? 이원익 한백경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로써 대동법이 시행된 조선 후기에는 전세 수입이, 잘 봐봐, 전세 수입이 어떻게 되는데 약 16만 석, 대동세 수입이 약 57만 석이 됐대. 자,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해 볼까? 전세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건 뭐야? 전세 수입이 16만 석, 쌀로 말하면 44만 석이라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동세 수입은 57만 석이 됐대. 늘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대동법 시행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관리의 녹봉과 군비에 소용되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전세가 여기에 쓰였는데 44만 석이었다가 16만 석으로 줄었잖아. 근데 대동법은 대동미를 걷어들인 건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면 토탈하면 늘었는데 녹봉과 군비에 소용되는 세금은 줄어들고 나머지는 왕실과 관청의 유지를 위해 쓰이는 공물이었는데 그거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럼 생각해봐. 공물이 늘었다는 이유는 현물이잖아. 현물. 뭐가? 대동세는 대동미를 걷어들인 거죠. 대동미, 쌀로. 그러니까 이게 공물 걷어들여서 여기에 투하된 거야. 전부 하면 위에 조선 쪽에는 다 합치면 54만 석이야. 약 54만 석. 근데 여기는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대동법 하니까 얼마야? 73만 석이야. 그럼 늘었다면 절대적인 숫자는.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전세는 44만 석에서 16만 석이 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게 조선 후기에 대동세, 그걸 조세가 확충된 걸 얘기한 거야. 자, 호조가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세입을 늘려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거지. 맞지? 세입을 왜 늘릴까? 첫 번째 뭐라 했어? 쓸 만큼 걷는다 그랬잖아. 아니야, 미안해. 거둔 만큼 쓴다 그랬잖아. 양입 위출. 조선시대 때의 재정은 양입 위출이라고 그랬지, 그지? 거둔 만큼 쓴다 그랬어, 너? 그러니까 여기선 재정 확충이 된다는 건 많이 거둬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호조가 대동법을 주장한 건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뭐라냐면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라고 그랬잖아. 정답은 1번이 맞았다. 그럼 2번부터 볼까? 대동세가 왕실관청의 유지비로 소용된 것은 지방관청에서는 독자적인 재정기구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있잖아. 맞다고 하더라도 틀렸어.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단 말이야. 문제 볼래 위에? 뭐라 해야 되지?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라 했잖아. 이게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매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알았니? 그리고 지방관청에서 독자적인 재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결과 이것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알았어? 이거는 뭐 앞뒤가 지방관청을 제한해서 그 제한한 걸 가지고 왕실이나 관청 유지비로 썼다라는 근거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이게 앞뒤 맥락이 연결이 안 돼. 그 다음에 3번. 대동법 시행 이후 녹봉과 군비에 지출한 세금이 줄어든 것은 양출 위입 재정을 파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조선시대 때 저는
양의 비출이라고 그랬지.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동법 이후에 녹봉은 이게 지금 전세가 줄어든 거지, 그지? 뭐라고? 전세가 어떻게 줄었어? 44만 석에서 16만 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줄어든 거야, 얘네들이. 누구? 녹봉과 군비가 줄어든 결과다. 그런 결과로 나온 거야. 됐어? 다음에 4번. 대동법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크게 줄고 대동세 수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렸죠. 왜냐면 원인을 그걸로 보면 안 돼. 알았어? 이거는 대동법을 시행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전체가 조세 수입이 늘어난 거야. 알았니? 이게 대동법 시행해서 늘어난 건데 이게 수입이 늘어난 게 납세 의무자, 담세 능력에 따라 조세를 배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니? 오히려 봐봐. 1결당 16두. 이건 통일된 거잖아. 그지? 이건 공평과세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담세 능력에 따르면 더 많이 내는 사람, 더 많이 있는 사람 더 많이 내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을 그렇게 배분했냐?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선 후기, 조선 초기에는 반대의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진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급했다고? 그럼 이전에 대동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대동세를 부과했다고 보기에 그런 말 없죠. 이건 소급 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대동법 시행에서 대동세가 늘어난 거지 소급해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정답은 1번에 1번. 알았니? 요거 조심해. 뭘 조심하냐면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저가 왜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대동법 시행 이유에 대해서 밝혔고 그래서 나타난 의도가 반영된 게 대동법이다. 알았지? 정답이 그래서 1번이 알았지? 됐어?